핵미사일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도 역시 위험합니다. 사실 미사일보다 발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죠. 인간이란 격정적이고 난해하며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지구는 끝장나는 겁니다. 다양한 방어체계도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1초에 4km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과연 공중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딱히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말 자체가 주도권 싸움은 아닐까 싶은 의혹도 생깁니다. 어제에 이어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모시고 미사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MD 본색의 저자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저만 재밌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 이거에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 다탄두니 뭐 이게 네. 탄도 비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원래가 조금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흥미진진한 책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역학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미사일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은밀하고 위험한 부분, 그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역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이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2년 10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2002년 예. 10월 달. 그때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 임기 막바지 때였죠. 예. 그리고 이제 그해 1월 달에 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 미국이 한국도 MD 같이 하자, MD에 참여하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높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국방, 외교를 담당한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비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달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D 은밀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당시 김대중 정부 때 그 도입하기로 했던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패트리어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한테는 이것은 한국의 자주국방,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들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한미 간에 연동이 되면 이게 MD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도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MD의 일환이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버리면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그 이제 뭐 대선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이제 그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한국의 보수 정권이 MD 참여라든지 국방 기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호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기다리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은밀하게 오고 간 걸 갖다가 나중에 보고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 이후의 움직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밀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 다르게 쭉 이제 전개가 되어 왔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작년 12월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됐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방관리, 펜타곤 관리 한 명이 자기 국방부 부장관한테 사인 받고, 그다음에 도쿄로 가서 일본 그 방위성 장관한테 사인 받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또 한국 국방부 부장관한테 이제 차관한테 사인 받고, 그래서 이제 그 3자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이건 MD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약정을 통해서 미국이 한미일 3자 MD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본 자유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국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자 MD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 국방부는 이건 MD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정말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잖아요. 그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초등학생도 삼적 동제도 알 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른다기보다는 계속 MD에 대해서 부인하고 뭐 유식한 전략적 모효성을 유지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일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미국 대통령도 이제 MD를 손대기 힘들 정도로 이게 이제 거의 신격화의 수준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가 나 MD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후보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우리 워싱턴이나 뉴욕에 핵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죽는데 미국을 지켜야 되는데 당신이 국가 안보를 그 책임질 미국 대통령으로 적합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뭐라고 답변하기 힘들거든요. 좀 난감하네. 우리 종북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MD 반대는 미국 내에서 거의 뭐 안보를 갖다 이제 그 포기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정치 세력으로 공격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의 신격화의 수준에 올라섰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 이제 이 MD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이 V2 로켓으로 이제 영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V2 로켓이 막 떨어지는 걸 보는 영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었으면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은 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뭐 날라오는 그 이제 뭐 화살을 맞거나 창을 맞거나 예를 들면 그 총 같은 경우에도 뭐 탱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갑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 초고속으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환상, 미신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1972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ABM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그 ABM 조약의 핵심은 우리 MD 하지 말자 사실상. 뭐 이제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 방어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거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제 MD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조약인 거죠. MD가 뭐 공격용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방어용 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이걸 뭐 두 나라가 그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때 두 나라가 깨달은 이제 교훈은 서로가 이미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격용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용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게 되면 그 대상에 되는 나라는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또 자기도 서로 그러는 거죠. 또 이제 방패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방패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아무리 나는 뭐 선제 공격할 의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선제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왜 MD를 만들어? 그렇죠. 상대방도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불신이 이제 격화되고 위기가 그 조성됐을 경우에 위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골로 가는 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게 이미 핵 군비 경쟁에 붙은 상황에서 MD 경쟁까지 붙으면 이건 두 나라 다 골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 게 두 나라 모두에게 더 나아가선 국제 평화에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ABM 조약 정신의 배경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약이 ABM 조약이 그 이후로 30년 동안 국제 평화와 전략적 안정에 기초라는 말이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 항상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소련, 그 이후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근데 그러다가 한번 한국에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2001년 이제 그 2월 달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예. 그때 정상회담 그 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양국 정상은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이제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공동 성명에. 그거는 항상 들어갔던 내용이니까 이제 DJ 정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내용을 넣었던 것이죠. 다음 날 모스크바는 환호성을 막 지르고 워싱턴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보니까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는 하는 것은 MD를 반대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마에 MD를 새겼다고 했을 정도로 MD를 하기 위해서 ABM 조약을 어떻게 하면 파기하지? 이걸 호시탄탄 막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만만한 동맹국인 한국이 그걸 그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눈치 없는 짓을 했네요. 그러니 이제 워싱턴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DJ 정부가 그걸 무마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시 행정부가 이제 그래? 그러니까 그 푸틴하고 정상회담 2주 후에 DJ가 워싱턴에 가서 이제 조지 W 부시를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외교적인 재앙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서한을 보냅니다. 서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DJ가 워싱턴에 오기 전에 이 서한을 이 성명을 발표하고 오면은 그럼 용서해주겠다. 근데 그 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은 그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적극 참여한다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걸 발표하고 오면 너희들이 그 ABM 조약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게 이제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양해해주고 한미 정상회담도 분위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DJ가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면 부시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동시에 이제 서울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뺍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MD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빼고 애들러서 표현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가 그 유명한 일화있지 않습니까?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DJ하고는 정상회담하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디스맨 뭐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은 DJ를 공격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디스맨. 참나 그야말로 이 아저씨가네요. 네, 그렇죠. 뭐 이자가 뭐 이 정도 급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참 우리가 어렵긴 어려운 위치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리해져야 됩니다.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러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그 제주도에서 학술회의 끝나고 이제 제주 공항으로 가다가 그때 이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DJ라고 하더라도 그 DJ는 한미 관계를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부시한테 한번 맞짱 뜨자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맞다는 겁니다, 기자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완전히 실수였나요? 그럼 그때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임동원 당시 이제 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에도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부를 포함한 김대중 정부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사실상 미국 주도의 MD를 반대한다라는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큰 실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도저히 뭐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DJ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적인 승부수를 던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또 예비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몇 달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그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MD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나토 사이에 막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MD를 일방주의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이 세계 평화를 갖다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막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DJ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MD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나? 이제 멋있는 상상. 근데 아무래도 좀 꺼림직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내용에 이제 그 공동 성명에 들어가는 한 줄을 그렇게. 그러니까 조지 W 부시가 대선 후보였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ABM 조약 파기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예.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일개 그 평화운동가도 그 내용들을 예. 알고 있었는데 예. 그걸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게요. 것은 지금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 그런 외교안보 부분인 것 수석 혼 좀 나야 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관료적 관성이 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7월달에 예. 오키나와에서 열린 그러니까 한국 그 정상회담 이제 그 7개월 전에 불과 7개월 전에 오키나와에서 열렸던 G8 정상회담. 거기 미국하고 러시아도 참가했었죠. 예.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또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미국도 동의한 내용을 한국이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에 내용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2000년대 미국 대통령은 클린턴이었고 예. 2001년도에는 부시였다라고 하니까 좀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대로 간파를 못한 거죠. 이래저래 이쪽 저쪽 눈치 보기도 어렵고 그나마 총명하지도 못해요 또.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외교사의 아주 그 거대한 최대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좀 진짜 총명하든지 교활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어리숙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렇게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발표되는 것만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답답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무튼 좀 미련하고 한심스럽긴 해요. 네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이제 이 대목 때마다 그런 어떤 좀 미숙함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영향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들도 만들어내긴 했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미사일 책이 아니라 책이라기보단 정치 지형에 관한 책에 더 가깝겠어요. 네, 그러니까 MD를 둘러싼 어떤 그 한미 관계, 또 이제 그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그리고 이것이 그 유럽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나름대로 좀 서술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군대 얘기 아니라는 거, 우리 특히 그 여성 애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정치역학이나 이런 게 관심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혹시 그냥 지나치실까 봐 저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미사일 그러면 그냥 넘어가실까 봐 제가 재차 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책이 아니고 정치역학에 관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뭐 남자분들이야 뭐 크게 거부감 없이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 MD라는 걸 하나의 이제 프리즘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빛이 통과되면 이제 7가지 빛깔 무지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핵무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반세기 넘게 국제 정치의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왔던 문제는 아마 MD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마치 7가지 빛깔을 뿜어내듯이 이 MD를 통해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좀 뭐 민낯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남북 관계나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뭐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그 좀 비극적이고 좀 개인적으로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MD와 북핵이 서로 이제 먹잇감으로 삼아서 적대적으로 이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겐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래저래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MD가 갖고 있는 그 MD가 다양한 역설도 갖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뭐 경제학을 잘 모릅니다만, MD의 아주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MD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이 법칙이 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MD가 만들어지면 상대방 그 MD를에 대응해서 더 핵과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MD보다 더 강력한 MD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계속 서로가.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 또 공격용 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럼 더 강력한 MD가 필요한 것이고 또 상대방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어떤 이제 군비 경쟁에 이제 늪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MD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은 뭐 핵 억제를 통해서 그걸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훨씬 더 저렴한 돈을 그 적은 돈을 들여서도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패트리어트 2를 들어올 때는 이걸 가져오면 스쿼드 북한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막 국방부에서 호들갑을 그랬죠. 떨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팩3 구매하기로 했잖아요. 또 그걸로 부족하다니까 사드 들어온다는 거, 뭐 드론이 많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드 들어오면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아니겠죠. 한 개 포대 들어오면 다른데 또 왜 여기는 안 막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도 이제 또 배치될 것이고 사드보다 더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게 이제 이지스함에 장착한 SM-3 미사일이 있거든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요격 미사일 이름인데 이것도 막 이제 또 이제 뭐 어수선거릴 거고. 근데 우리가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냥 장사정포나 이빠이 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정포에 이제 핵폭탄이 장착되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고 실제로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군비 경제 양상을 보더라도 파키스탄이 최근 그 핵포탄 혹은 단거리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지대지 그 순항 핵미사일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파키스탄이 이제 98년도에 핵실험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니까 인도가 그걸 막겠다고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굉장히 좀 국가 우선순위를 두고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파키스탄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핵포탄도 막을 수 있어? 훨씬 더 탄도미사일보다 저고도로 날아가는 이것도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도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럼 저것들은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러면 결국 답은 만약에 파키스탄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핵공격을 통해서 그런 전력을 다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럼 점점 경쟁만 그렇죠. 그의 불안을 느낀 파키스탄도 더 하고 발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두 나라가 식은땀 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어느 인간의 실수가 벌어지면 그럼요. 정말 인간의 실수의 문제, 기계의 오작동.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패트리어트가 2003년도에 미국과 영국 전투기 한 대씩 떨어뜨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펜타곤도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든 기계든 오작동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왜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서로 지나가다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저 인간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 옷깃만 스쳐도 그게 막 서로 큰 싸움 나는 거죠. 뭐 욕설로 가고 주먹 다툼으로 가고 뭐 옆에 흉기 있으면 흉기 들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그 이제 MD를 비롯한 또 사드를 비롯한 어떤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남북 관계도 풀기 힘들 뿐더러 이게 이제 미중 관계, 동북아 전체 관계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그야말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세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칼을 가지고 다니면 결국은 칼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이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이고 뭐고 자꾸 갖고 있으면 보탬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좋은 건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뺨만 맞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저는 솔직히 설마 하면서도 설마 누가 북한이 우리한테 핵폭탄을 쓰겠어?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 재래식 전쟁을 하지 핵전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자기네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갈 건데 적화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살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죽으려고 쓰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우발적인 충돌이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고 뭐 얼마 전에 천안함 그 이제 5주기가 지났습니다만 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또 한 번만 건드려봐라. 너희들 이제 주전 박살내겠다. 진짜 그러다가 아유, 그러니까 이런 또 복수 혈전 막 이런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어느 장교 하나가 정말 맘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없애야 되는데 사드를 비롯한 MD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이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어떤 관계 개선, 더가 나아가선 이제 그 군비 통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거야 이런 1차적인 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되었든 북한보다 33배의 군사비를 쓰고 있고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건들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멍청한 짓을 북한이 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지고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오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MD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MD는 그 자체의 방어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보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적의 핵미사일을 최대한 제거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게 발사될 경우에는 MD를 유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자신들의 그 핵미사일이 파괴되기 전에 먼저 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미소 간의 과거에 핵 군비 경쟁이 굉장히 위험한 양태로 전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이 있어서 MD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일전적인 차원 문제를 떠나서 오히려 이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MD에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자체를 제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핵이 늘어나는 걸 막고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그 돈보다 지혜가 사실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지혜는 없고 급식도 안 되고 좀 난감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저 같은 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땐 끔찍하기도 하고 어떤 땐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옥식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오늘 제가 조금 덜 불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책을 좀 사실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알면 좀 덜 무섭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뭐 이 책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는 못 보고 관심 있는 거라서 여기저기 봤는데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MD 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옥식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더 강해야 안전하겠죠? 당연히 힘을 키웁니다. 이른바 군비의 예산을 막 쏟아붓고 끊임없는 경쟁관계에 돌입합니다. 과연 안전해질까요? 상대는 낮잠만 자고 있다면 몰라도 거기도 생존을 위해서 죽기 살기식 경쟁에 돌입했을 겁니다. 이런 순화로는 영원히 서로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안만 가중될 뿐이죠. 이게 바로 냉전시대의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서로가 무기를 내려놓는 경쟁을 한다면 어떨까요? 불가침 협정 내지는 군비 축소 같은 일을 꾸준히 함께 한다면 내가 무기를 쌓아놓고 있을 때보다 이 상대의 무기가 감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외려 안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계 각국의 관계는 이렇게 감축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냉전을 부추겨서 좋을 사람은 일부 정치인과 군수업자들 뿐입니다. 민초들은 고난만 가중될 뿐이죠. 세금이 군비 경쟁에 쓰이니까 복지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장치들이 단지 방어만 한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공격무기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평화적이니 방어체계니 하는 말도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공격무기고 방어무기고 간에 줄이는 게 답이죠.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긴장관계가 마치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구경만 하다가 얻어 터지는 꼴이고요.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냉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헤쳐나갈 그런 지혜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의 말씀을 곰곰 되짚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정성만큼은 핵폭탄보다 더 뜨거운 방송 전용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